3만 1000년 전의 북극권 환경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서해 대평원보다 더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동굴은커녕 서해 대평원보다 더 넓게 육지화된 북극평원이 1000km 가까이 펼쳐진 계알치인데도 생존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을 고려하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 하더라도 북위 4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물론 방한복과 고열량의 식량, 연료 외에도 천연 동굴과 같은 단열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가옥이 전제돼야 합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한반도의 천연 동굴을 차지한 그룹은 이전부터 이 일대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그룹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에서 남한 그룹 중에서도 운이 좋은 그룹은 천연 동굴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LGM 최대 피난처인 서해 대초원으로 몰린 인류 모두가 천연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술록으로 만든 방한복을 갖춰 입었더라도 강풍과 냉기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없이는 LGM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연 동굴을 찾지 못한 호모사피엔스가 대평원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땅굴집을 파는 것이겠죠. 전제 조건은 당연히 강수량이 적은 건조 기후여야 합니다. 터굴집 혹은 땅굴집이 많은 진화대륙 북부나 터키의 고원지역 혹은 사하라 사막 북부 모두 건조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굴집인 요동이 많은 황토고원처럼 작업이 너무 어렵지 않은 토질이거나 석재여야 합니다. 자갈밭이거나 경도가 높은 안반지대면 작업이 어려울 겁니다. 서해대초는 건조 초원기후대입니다. 토질은 육지와 바다가 반복되고 강의 토사가 쌓여 형성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땅 파기 작업이 수월한 환경이었습니다. 서해 대초원과 동해 대륙봉 평원 모두 바다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유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추적은 가능합니다. 조지 캐넌의 시베리아 탐험기에 혹한의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역자 정재겸 선생의 서문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리악 쪽 정착민들의 가옥 구조는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X자 모양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가운데 환기 구멍뿐이고 홈을 파놓은 나무 기둥을 통해 오르내린다. 그리고 집 옆에는 물고기를 말려 저장하는 창고인 4발 달린 벌로간이 있다. 그들의 가옥 구조는 중국 사서인 후한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고대 음루족의 수혈과 가옥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벌로간은 고구려의 창고인 부경을 떠올리게 한다. 천장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 사다리 기둥이 놓여 있는 책에 실린 사진만으로는 직구조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혈식 가옥을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면도를 그려봤는데요. 세우다, 세로 수직의 의미를 가진 숫자에 구멍,혀를 합친 말이니까 수직으로 판 땅굴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온대형은 바닥 깊이가 1m도 되지 않고 출입구가 일반 주택처럼 측면에 있어 수혈식 가옥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반수혈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측의 한대형 주택도 바닥 깊이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보다 높지 않아 이름이 안성맞춤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코리악 쪽 사진과 비교하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성이 앉아있는 뒤편의 수직면이 파고 내려간 구간입니다. 이곳은 통나무집처럼 나무로 마감했고 그 위에 석가래집처럼 기울어져 올라간 부분이 지상에 노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본형이고 지질과 지형에 따라 지상과 지하의 높이 비율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노출 부위의 높이는 밖에서 볼 때만 변하지
안에 있으면 비율 변화에 따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출입구이자 연통인 천장이 뚫린 부분을 제외하면 마치 방공호처럼 완벽하게 덮인 상태가 됩니다. 이 주택의 목적은 오로지 방안입니다. 1m 미만의 반수혈식 구조는 지상 가옥에 비해 열 손실이 평균 20% 정도 적고, 천연 동굴과 수혈식 구조는 평균 80% 정도까지 손실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르강 유역부터 온돌과 고리뼈 탈이 출토된 알류산 열도의 아망락섬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온돌에 대한 분석은 아메리카 최초 원주민 출발지 2부에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죠. 반면 암사동 유적지 등 선사시대 주거지를 재현해 놓은 곳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반수혈식 가옥은 극한적인 빙하기에는 장강 이남에서나 이용 가능했습니다. 한반도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는 기후가 상승한 시기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수혈식 구조에서 반수혈식 구조로 차차 변한 거죠. 그리고 기후가 상승하거나 혹은 빙하기라도 여름철에는 나무 위 혹은 나무 기둥 위에 움집을 세우는 고상식 가옥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그 모양대로 높을 고자에 밥상, 책상, 마루를 뜻하는 평상 상자를 합쳐서 단어를 만든 겁니다. 고상식 가옥은 기후상황과 유도에 따라 창고로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변형되어 1층은 축사, 습기와 병을 멀리할 수 있는 2층은 주택, 쥐가 접근하기 어려운 3층은 곡물 창고로 개만 때도 있습니다. 천연동굴에 들어가지 못한 호모사피엔스가 서해 대초원이나 동해 대륙봉 평원에 수혈식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식수원이었겠죠. 당연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 구릉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중대형 초식동물들의 식수원과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만큼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집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목재가 있는 산지와 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서해대초는 건조 스텝 지역이기 때문에 평원의 중심지로 가면 목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극성 비행기의 피난선인 북위 40도 이남해에서 가까운 숲은 한반도와 산동반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요동반도의 일부 정도가 포함되겠죠. 이 시기 한반도 숲은 지금의 대흥알령 산맥과 비슷했습니다.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강하구나 연해주 흥계우처럼 대규모 철새 서식지가 가까우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연체동물, 해기어, 해조류와 함께 선사시대 식량 자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조류와 새알이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서해대초원과 동해 설빈평원, 동안만평원은 전세계 최고의 중대형 동물의 서식지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고위도에서 극한의 추위를 피해 남하할 때 수많은 동물도 썰물처럼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 종착점이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동서대륙봉 평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텝 툰드라의 동물 바이오매스와 식물 생산성이 아프리카 사바나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해드렸죠. 여의도 면적에 털 매머드 3마리, 들소 15마리, 말 24마리, 술록 45마리, 거기에 사양소, 엘크, 털, 코뿔소, 눈, 사냥, 영양, 무스 등등이 넘쳐나는 곳이 스텝 툰드라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는 스텝 툰드라, 그 남쪽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끝이 보이지 않는 건조 스텝이 이어졌으니 가름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의 낙원이 형성된 겁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초식동물의 개체수만 1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 초식동물인 사슴, 노루, 고라니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 멸종위기종인 고라니가 주인공입니다.
서해대촌이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니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서식합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있는데도 개체수가 70만 마리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생물종 차원에서는 적색 멸종 위기종인데 정작 자생지에서는 유해동물로 분류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온기입니다. 몸 밖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연료를 태우는 열기입니다. 그래서 목재로 상징되는 연료가 핵심 요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몸 안으로 흡수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연료가 음식입니다. 식물 생산성과 동물 바이오매스, 즉 동물 밀도가 생존 지수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저희도 기온이 상승한 시기에는 채식 식단 위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하강한 시기에 북반구의 중위도 이상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물 획득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 유럽의 중심 피난처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로 남한 인류는 절멸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지역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와 드라이아스를 거치면서 90%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부학적 조사 결과 식량과 연료 등의 가용 자원 밀도가 일부 지역에서 2만 3천 년 전 이후에 치명적인 임계값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중심 권역은 해양 식량 자원을 차치하더라도 전무후무한 중대형 동물 밀도를 유지한 대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빙하기가 끝나기 전부터 문명 형성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 문명의 토대가 시작된 겁니다.